6월 1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을 아십니까? 30도입니다. 30도. 저도 올 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반팔 재킷을 입어봤는데요. 어제 33도였잖아요. 살짝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희들보다 더 먼저 오셔서 댓글창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노미님과 시작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요번 주는 휴가라 젠프 해외 순방 짤을 골고루 찾아보며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손 꾹, 예, 손가락 꾹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투표권은 잃었을지라도 여전히 제 뿌리는 대한민국이고 젠프와 김혜경 여사의 안녕을 위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젠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분열되지 않고 통합하는 민주진영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갑자기 울컥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외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나의 뿌리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 남단이나 이 조국에 대한 불타는 열정은 갖고 있지만 또 현지에서 살려면 시민권 또 영주권 때문에 이렇게 그 국적을 바꿀 때가 있죠. 예. 아이고 괜히 마음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날은 덥지만 50% 확률로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 시원해질까요? 아니면 습해질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치도 좀 오늘 아주 세찬,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박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찬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치도 좀 초여름 빗발처럼 시원하게 좀 청쾌하게 확 한번 쏟아지고 그리고 다 같이 화합 단결하면 어떨까?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이 대통령의 모습도 함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내외가 함께 호텔 입구로 입장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이제 회의가 열리는 호텔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How are you, Mr. President? So happy. How are you? G7 구조물 2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악수를 하면서 걷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Merci. So now we have a new session. 네, 에비앙 소식 한꺼번에 좀 저희들이 엮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프랑스 에비앙에서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연대 재건이라는 세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정상들과 함께 개발 협력을 통한 수원국의 자립 역량 제고 그리고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의논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케냐, 이집트 그러니까 회원국 플러스 초청국 이렇게 해서 모두
13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함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원조 예산이 좀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통해서라도 수원국에게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것을 위해서 민간 투자 그리고 파트너국의 국내 재원이 함께 동원되어야 하며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 협력의 성과는 투입된 재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원구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밝히고 이것을 위해서 개발 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최대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어제 현지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 그리고 또 마크 카니 또 캐나다 총리하고도 정상회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국과 독일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대통령을 먼저 찾은 두 나라의 정상이 있으니 하나는 독일의 메르츠 총리였고요. 다른 한 분은 바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였습니다. 두 나라가 경쟁적으로 코리아와 무언가를 함께하고 싶어 한다라는 시그널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관련해서 어제 독일 메르츠 총리는 최근 국제 원유 시장과 금융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중동 정세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조한 내용은 역시 북한 문제 해결입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주요 G7 정상회의 단체 촬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 역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수석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크롱 대통령하고 여러분 보셨죠? 포옹하면서 짧게 인사하면서 I'm so happy. 매우 반갑다.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아마 오늘 일정이 다 마무리되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시간 때문에 내일 오후 정도에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귀국 이후에 이번 유럽 순방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 또 청와대에서 전해주면 제가 또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준비한 소식은 여러분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현재 국민참여 재판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는 19일까지 모두 10차례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벌써 7번이나 재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리 사흘간 또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는 저희가 김광민 변호사죠.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맡고 계신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오셔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재판이 9시 30분부터 시작돼서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법원 앞에 있습니다. 법원 앞에 이제 네. 재판 들어가셔야 돼서 법원 네네. 앞에서 저희 취재 편의점과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벌써 7번이나 국민참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간 네. 7번의 재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체력전이고요. 체력전. 매일 아침에 시작해서 밤 10시, 11시에 끝나고 가장 힘든 건 아마 배심원들이겠죠. 12분의 배심원들이 정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뭐 하나라도 빠짐없이 듣고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눈에 보이고요. 네. 그런데 뭐 배심원들 노력하시고 저기 사법부 재판부 노력하시고 피고인 고생하고 뭐 저희 변호인단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사법 자원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까지 이런 재판을 왜 하나? 무슨 얘기냐면요. 네. 기소 내용들이 뭐 기소 내용들을 이제 증인신문하고 분석을 하면서 뭐 저희한테 유리한지 네. 검찰한테 유리한지 이 얘기가 아니라 음흠. 도대체 이 사건을 왜 기소했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소를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의 연속이에요, 재판이.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한 증언을 문제 삼아서 그것이 위증이다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시작된 사건인데 예. 이게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사실은 뭐 이게 기소 사실은 3개인데요. 네. 3개인데 뭐 3개가 다 그렇게 어이가 없긴 하지만 네. 뭐 언론에 가장 많이 알려진 지금 방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위증 사건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으로 이제 검찰청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는 법정에서 주장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대북송금 사건 1심 최후 변론에서 얘기를 했고 그때 검찰이 이 사건을 위증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하려면 이때 했었어야 됐죠. 그렇죠. 그때 네. 검찰은 안 해요. 네. 검찰은 이 사건을 건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위증으로 기소를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말이 아닌지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이 논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증 시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가서 발언을 하세요. 근데 국회에서 한 발언이 뭐냐면 그 날짜, 첫 번째는 날짜인데 네. 날짜를 뭐 6월 18일이나 30일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네.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이 이거는 이제 정청래 위원장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말을 끊어요. 네, 그러니까 뭐 18일, 30일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을 끊고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코멘트를 해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현희 의원이 다시 이제 질의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차저차해서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술파티에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민간인들, 쌍방울 쪽 민간인들, 네. 그리고 쌍방울의 뭐 김성태, 박용철 등 뭐 피의자들,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던 시기가 그 날짜가 검찰청 출입 기록 등에 의해서 특정이 될 수 있다. 이 자료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화영 부지사의 이야기는 18일 또는 6월 18일이나 30일로 생각은 되는데 정확하지 않고 지금 검찰이 감추고 있는 자료가 나오면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추정과 내 추정이 지금 불완전한데 검찰이 자료만 안 숨기면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위증의 소지가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검찰청에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 고검이 술이 들어갔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수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무슨 위증이 있습니까? 네. 위증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증인을 불러다 증인신문을 하고 서진조사를 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이 힘든 과정을 12명의 배심원들은 지켜보고 있는 이런 소모적이고 정말 쓸데없는 사법자원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관련해서 어제 박상용 검사 발언으로 해서 인용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박상용 검사는 술 반입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망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박 검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어제 박상용 검사가 나왔고 네. 이거를 박상용 검사의 증인신문을 네. 소위 말하는 뭐 스포츠 중계하듯한 관전평을 드리면 박상용의 완승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제 박상용 검사는 증인신문 나와서 증인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계속해서 말꼬리 잡고 다른 얘기하고 뭔 얘기만 하면 법조항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해당 법조항을 들이대면 그거 말고 다른 법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네. 이런 행동만 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그 대검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현재 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징계 요청된 사유 예. 그것만이 팩트인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요청 사유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네. 몇 가지 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건데 마치 박상용 검사는 계속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서울고검이 9개월 동안 나를 탈탈탈 털었는데 탈탈탈 턴 결과가 징계 요청한 사유 요게 전부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팩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 박상용 검사는 계속해서 수사 중인 사안은 9개월 동안 털었는데도 여전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논의를 계속 그렇게 이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해도 예를 들면 당시 그 자리에 술이 반입됐냐, 반입될 가능성이 있냐, 네. 뭐 이런 걸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거 가지고 나 징계 못했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 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로 올라온 거는 고작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사실을 호도하고 배심원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어요. 네.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와서 깽판 부리고 간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현상만 놓고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면 그냥 박상용이 본인의 무대에서 본인이 다 깽판 쳐놓고 변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론을 못한 것처럼 보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제 그 박상용 중에 신문에 대해서는 박상용이 본인이 의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박상용의 워딩이 박상용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혹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냐라는 걸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배심원들과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뭐 그 추가적으로 쟁점 정리하고 그 다시 또 최후 변론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과정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013년 5월 17일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날로 특정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재판에 교도관들도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주로 어떤 증언을 했는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교도관들 중에 어저께 아주 중요한 그 진술은 네. 그러니까 교도관들에 통해서 확인된 진술은 당시 음식물이 반입됐다. 네. 여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다툼의 여지가 없고 근데 술이 반입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술이 반입된 걸 목격했다라는 교도관은 없고요. 그 중에 한 교도관이 네. 액체가 담긴 페트병이 있는 것을 본 것 같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본 것 같다. 네네. 예, 근데 이 액체가 물인지 술인지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네.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교도관이 근접해서 내용물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다 차단했기 때문에 네. 예, 교도관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확인할 수 없는데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뭐 영수증 뭐 이를테면 종이봉투 100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한 거잖아요. 법카를 네네. 통해서. 예.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남은 3번의 그 재판, 오늘도 이제 재판이 있고, 세 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검찰 쪽에서 유죄 입증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 판결에 대해서는 뭐 무죄 취지로 판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저희라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예. 이 사건은 이미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네. 이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네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재판부에서 공소권 남용 판단을 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네. 극히 드문데 이번에는 정말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이 이 공소권을 남용을 해서 예. 이화영이라는 한 개인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들 수 있냐라는 것이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는 해봅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2024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가 있던 날로 특정된 날 말씀 있잖아요. 이날 네. 박상용 검사는 이것은 그냥 정당한 대질 신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변호인단에서는 진술 세미나 회유가 있었던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네. 재판부가 어쨌든 뭐 이 쭉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 재판부가 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어느 대목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 그 박상용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낸 건 없었고요. 네. 예, 그때 이제 음식물을 일부를 사오고 네. 특히 술을 반입했다라는 걸로 의심이 되는 이 쌍방울 임직원이 예. 박상웅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박상웅의 당시 동선은 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서 동선이 다 확인이 돼요. 네. 예, 뭐 특히나 이제 그 소주 4병, 생수 3병 뭐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이때 구체적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추가 질문을 하면서 네. 예,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특히 이제 이번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애청자분들 가운데는 아까 보니까 그 누굽니까 저기 제가 변호인 이름이 민주당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이 문제가 지적이 됐던 설주환 변호사요. 네, 설주환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가 아까 댓글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잘 못 찾겠고 그 설주환 변호사가 이 재판에도 좀 등장을 합니까? 어제 증인신문을 했고요. 저는 사실 설주환 변호사의 증인신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네. 지금까지 설주환 변호사라고 나오면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민주당이 보낸 변호사다. 네. 네, 그리고 설주환 역시도 내가 민주당 소속인데 그때 뭐 이화영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냐? 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민주당이 보냈냐? 라고 물어보니 네. 내가 당시에 제가 민주당 소속이고 법률위 부위원장이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모 변호사가 나를 추천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럼 그 변호사들은 전부 다 뭐 민주당이 보내서 온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번에는 아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보내겠냐? 공식적으로 보낸 건 아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보냈냐? 라고 하니까 뭐 비공식이라는 뭐 뜻이 뭐냐? 그게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계속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돌렸고 네네. 결국 핵심은 본인이 당시에 민주당 당적이 있었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긴 했지만
본인이 이화영 사건을 수임하게 된 계기는 그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다른 변호사와의 친분 때문에 온 거예요. 민주당과의 전혀 어떠한 협의나 논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언론에 나가서는 마치 본인이 그 당시에 민주당과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했고 사실상 뭐 민주당이 이화영 재판에 본인을 파견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재의 발언들을 하면서 네. 사실상 민주당과 이화영 부지사를 비판을 했죠. 예, 그 이후의 행보들이 뭐 최근에 뭐 언론 기사까지. 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뭐 신동아하고 네. 그 인터뷰했던 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 인터뷰에 뭐라고 나오냐면 5월 17일 날 내가 이화영 부지사 곁을 떠난 거는 저녁 6시 10분부터 7시까지 50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연호술 파티가 있었던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라는 발언을 해요. 네. 근데 당시 그 설주한 변호사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을 보면 네. 그 시간 말고도 그 13층을 떠났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니냐? 라고 하니 아니 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기자가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무책임한 네. 태도를 보이다가 시종일관 그런 태도를 보이다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재판 이제 19일이 마지막 재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재판이 끝나면 이제 그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텐데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은 이화영이라는 특정인이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라는 것을 떠나서 이화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을 움직였고 특히나 이 사건의 고발인이 당시 국민의힘 그 위원들이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대표로 고발을 했고요. 네. 네. 검찰과 그 국민의힘까지 모두 합세해서 사건을 조작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됐고 배심원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대 식으면 안 됩니다. 네, 특히나 지금 검찰개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화영 개인에 대한 무고가 밝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판 후에 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평화부지사죠. 변호인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재판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댓글에 올려주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음 주목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밝힌 사퇴 기자회견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서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고 물러난 겁니다. 문제는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내부의 운영 상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단순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수사로 좀 확인을 해서 처벌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미 출국 금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선관위 위원들과 직원들의 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예산 남용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 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선관위 직원들 모두 107회 461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지가 대표적인 휴양지로 꼽히는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이런 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모든 조간신문 라디오 방송 포함해서 이 소식 안 다루는 언론 매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런 해외 유명 휴양지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돌아온 걸까요?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쓴 총 소요 예산, 출장 소요 예산은 24억 5,255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이, 말레이시아 등등등 여러가 군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선 참관 명목으로 직원 5명이 이 출장을 다녀왔다는데요. 예산을 1,470만 원이나 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몰디브 대선을 선관위 직원들이 5명씩이나 가서 참관을 해야 할 정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몰디브가 어떤 섬인지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신혼여행 관광지이고요. 이곳은 아시는 것처럼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한 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몰디브 대선 참관을 대한민국 같은 이 선진 국가에서 왜 간 거냐? 이 사람들 싹 다 불러서 조사해서 확인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도 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몰디브 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2022년에는 직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이탈리아 피렌체, 밀라노 여기 역시도 또 관광지죠. 1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9명이 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데를 갔습니다. 피렌체 그리고 또 베네치아를 방문을 했는데요. 역시도 국민 세금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목적으로 5명이 피렌체를 또 갑니다. 2,290만 원을 썼는데요. 왜 이렇게 이탈리아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를 10명, 9명, 5명씩 매년 갔어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다 3천만 원이 넘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왜 여기에 썼을까요? 가서 뭘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연수 보고서도 엉망이었다는 것이고요. 결과 보고서에는 두오모 대성당, 우피치 미술관, 바티칸, 대통령 이번에 다녀오신 데죠. 기자들도 갔고 대표적인 관광지예요. 역사 문화 탐방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역사 문화 탐방 하실 것 같으면 개인 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이탈리아에 가서 역사 문화 탐방을 하고 돌아옵니까? 학생입니까?
저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쿠리 투표부터 시작해서 현대판 음서제에 이르기까지 선관위에 쏟아진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국 직원들 이렇게 놀려다닌 거 아닙니까? 예? 공금으로 이렇게 놀러다니면 이거 공금 횡령 아니에요?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예? 부실한 선거 관리하고 선거 때만 되면 휴가 가고 휴직하고 일입니까? 놀러 다닙니까? 선관위 직원들 이대로 이거 괜찮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아주 호되게 꾸짖고 관계자들은 싹 다 형사처벌하고 직권면직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관광성 외유를 다니는 것 그리고 보고서마저도 부실하게 작성했다. 이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싶습니다. 선관위 통렬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